저는 우선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일봉입니다. 서원 문명란 연구소는 우리 민족시민이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부단히 투쟁하셨던 우리 문명란 선생님, 또 통일을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셨던 통일을 위한 또 통일시 우리 문명란 선생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선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폭넓게 하기 위해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 내에 소위 현재 문해창작 학교, 주간반, 야간반, 또 신앙송반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해창작 학교는 우리 유명한 조선희 교수님께서 열강을 지금 연 2년째 해주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학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 주간반, 야간반, 신앙송반 이렇게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는 우리 서원 문명란 선생님께서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을 마치고 은퇴하시면서 후학들을 지도하시다가 정확하게 이제 4년 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4년 전에 우리 후학들이 선생님의 뜻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달하자. 그래서 4년 전에 서원을 호죠. 문명란 선생님 호.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회원이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서원 문명란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 정신을 이해하고 또 그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광주가 대단한 민주인권 도시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서원 문명란 선생님이 평생 살아온 게 바로 민주인권, 평화를 실천해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정립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결국 우리 인간은 국가 권력에서 언제든지 침탈당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또 하나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앞으로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특히 광주도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사실은 4차 산업을 누가 주도하느냐 아마 이런 전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창의성인데 이 창의성을 어떻게 인간 세상사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창의력을 많이 필요하고 그게 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문화활동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시를 창작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조선 교수님 지도를 받아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보는 사물도 시를 쓰게 되면 전혀 새로운 각도,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나무에도 생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길가에 있는 그냥 무덤이 서 있는 큰 돌도 시인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돌도 살아있는 돌이 되고 때로는 5,000년 동안 죽어있는 돌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원 문명란 문학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창의성을 우리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널리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그걸 실천하는 중요한 문화예술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웅 시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말이 지금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파괴적인 말이 나중이라는 말이랍니다. 나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미루고 나태하고 게을러요. 그렇기 때문에 진취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시 선도적이에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지금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한답니다. 무엇이든지 결심이 되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 자세, 태도, 요게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항시 지금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생활해 주시면은 아주 진취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주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숙제를 해오셨어요. 그 중에서도 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쓰신 선생님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말씀만 딱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계획입니다. 되새긴다.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의 욕심을 코로나19를 바로 보면 돈과 기술도 원영력과 관계없이 믿었던 것들 바닥부터 무너지게 했다. 호주 산불과 양극지방의 해빙은 자연의 복수인지 응답인지 코로나19는 악몽의 예고편인가. 되돌아보라. 야생동물 불법 사냥, 공장식 축산 기후변화를 공동체의 미래와 생명의 소중함을 점감하며 같이 사들 성찰하라 하네. 하늘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썼어요. 잘 쓰셨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쓰신 선생님이 안 오셨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오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몰랐습니다. 관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시의 핵심이 관조라고 그랬죠? 관조는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이랬습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한번 관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관조에는 세 가지의 어떤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스토리를 엮어가는 느낌의 자각, 내가 내 속에 있다는 성찰의 자각, 또 내가 나를 벗어나거나 또 나를 뛰어넘는 신비의 자각. 그 신비의 자각까지 가야 그 신비가 우리가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래서 신비예요. 이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절대자, 또 만든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조는 불교 용어예요. 원래 불교 용어인데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비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여 비추는데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예요. 근데 관조가 또 무엇인지 한번 제가 살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 송이 꽃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 꽃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들 어디 가나 꽃한테 이거 정말 미흡네. 이거 뭔 꽃이야 이게. 이거 추워네. 이렇게는 않잖아요. 꽃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호박꽃 같네? 그럼 조금 그 중에서 호박꽃이 좀 미운가 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박꽃같이 좋은 게 없더라고요. 네. 근데 꽃이라는 어떤 여기에 꽃이 한 송이가 있어요. 꽃이 한 송이가 있는데 꽃이 아름답다. 그럴 때 그것은 나의 느낌이에요. 나의 느낌이지 꽃은 어떻게 느낌을 갖는지 몰라요. 저한테 저 별 볼 힘도 없는 놈이 와갖고 나한테 아름답다고네? 이렇게 하는지 아니 당신도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저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꽃의 사실이나 현상에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가서 끼어드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죠. 근데 간섭하게 되면은 꽃은 어떻게 되냐? 내 마음속에 들어온 꽃은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꽃은 신비롭고 꽃 자체로 아름다운데 제가 간섭함으로써 그 꽃이 비춰지는 것이 그게 간절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제가 봐가지고 그게 하는 말을 제가 받아 듣는다. 그게 관조인데 관조됐을 때 제 마음 상태가 안 좋으면 꽃에게 간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간섭하는 것은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하지 말고 조용한 마음으로 가라앉은 마음으로 그거를 오래도록 바라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화꽃을 쓰라고 하는데 그걸 오래도록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화꽃이 제게 뭔가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관조된 한 줄의 글이에요. 나는 예를 들면 매화가 그러는 거예요. 그냥 꽃이 나는 너에게 예를 들면 좀 공부를 조금 그래도 느낌이나 감성을 많이 한 사람은 빨리 응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늦게 줘요. 왜 나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어. 저기 말 한마디 않지. 근데 바라보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섭하지 말고 바라봐. 어떤 간조를 함으로써 그 꽃에 하는 말을 내가 받아 적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어려우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관조는 법을 알으려고, 사유는 법을 알으려고, 또 반전하는 법을 알으려고 공부하고 그 윤흥원 선생님들도 많은 시를 읽는 겁니다. 읽지 않고 혼자 터져버린 사람은 정말 천재예요. 그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식특지라는 말이 있어요. 상당히 어려워요. 변식특지. 지식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주 없이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변식특지라는 말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익숙한 생각, 익숙한 과거에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을 떨칠 때 새로운 내가 또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관조는 우리 마음의 공구상자예요. 무엇이든 그 공구상자를 열으면 다 고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관조 없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네. 그냥 어떤 것도 시상도 나는 바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바로 썼다.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몇 초 내에 쓸 수도 있어요. 시 한 편을. 그리고 또 시 한 편을 몇십 년 걸려서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어떻게 보면은 완성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그런 어떤 완성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냥 어떤 시를 써놓고 그 시대 상황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맞으면 거의 완성됐다 봐야 되죠.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도 내 마음이 슬프면 왜 오늘따라서 왜 이렇게 슬픈 음악만 나오지? 그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아들이 어디 고시에라도 돼가지고 또 아니면 어디 조그만 기업체로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내 기쁜 걸 안 물어보지? 이렇게 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다녀요. 그러면 아무리 싫은 것도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조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현상으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 적는다. 그러니까 순간 포착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시 쓰는 사람들, 특히 글 쓰는 사람들한테 글감이 딱 나타났을 때 꼭 메모를 하라고 하잖아요. 메모하지 않으면요, 이 다음에 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메모가 많이 축적되고 메모가 많잖아요. 그러면 글 쓰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다른 분들의 시도 좋은 구절이 있으면 항시 대합노트에다가 그 구절들을 써서 정말 외우다시피 해서 그분의 감정이 여기에 미쳤구나. 그럼 저도 그분의 그 사다리를 저만큼 올라간 감정을 저는 손쉽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표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표절해서는 안 되죠. 근데 제가 제 관조의 방식을 쓰면 절대 표절은 그런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한자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관조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관조를 잘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어디다 넣는다 했어요? 공부 상자에 넣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조가 굉장히 잘 된 시, 또 제가 생각할 때 이 시 정도는 꼭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시가 있어서 오늘 시 한 편을, 저녁이라는 옷 한 벌인데 우리 강숙자 선생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이라는 옷 한 벌. 사연수. 누구에게나 옷 한 벌이 있다. 모양과 색깔이 없는 옷, 눈에 보이지 않고 벗을 수 없는 옷, 잘 때도 입고 자는 저녁이라는 옷. 이것은 인류의 오랜 풍습인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영원히 잠들더라도 저녁이라는 옷 한 벌은 이미 늘 입고 있어서 금세 어두워지기 쉽다. 밤이란 옷이 필요 없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의 문지방에 저마다 벗어놓고 간 저녁이라는 옷들이 쌓인 현상이다. 그때 슬픔이 옷더미 벽에 자꾸 머리를 찍으며 부딪혀 이쪽이 한동안 캄캄해지는 일이다. 남은 사람과 떠나는 사람 사이에 옷이 있다. 옷을 건너야 할 사람은 아직 옷을 건너올 수 없고, 옷을 붙들며 남겨둔 사람은 옷을 건너갈 수 없다. 불이 서둘러 옷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서로 헤어지거나 멀어질 때 손이나 발보다 옷자락을 붙잡고 우는 풍습도 그래서 생긴 것 같다. 시간에 뜨개질로 짠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하나의 작은 저녁이다. 이겨도 져야 하는 노을처럼 어두워지면 저녁이라는 족도사가 붙지 않을 것이 없다. 감사합니다. 저녁이라는 옷 한 벌, 좋은 시 하나 한 편 읽어봤습니다. 이건 같이 또 다시 읽으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옷 한 벌이 있다. 옷 한 벌뿐만 아니라 옷장 뒤지면 뭐 엄청나게 많죠. 어떤 분은 뭐 월급 타면 옷 사는 게 일이라는 분도 있었어요. 모양과 색깔이 없는 옷. 이게 결과는 어두운 옷이거든요. 저녁이라는 옷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벗을 수 없는 옷. 어둠은 사실 실질적으로 안 보인다고 그러네요. 캄캄함은 보여도 칠흑 어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빛을 차가는 그 속에 들어가면 차라리 어둠이 없대요. 안 보인대요. 네.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네. 잘 때도 있고 자는 저녁이라는 옷. 이것은 인류 풍습, 오랜 풍습인데 풍습과 습관을 아우르는 말. 관습은
역사적으로 굳어진 말이죠. 습관이에요. 예, 양식이나 습관의 관세라는 거. 어느 날 누군가가 갑자기 영원히 잠들더라. 이거 죽는 거잖아요. 영원히 잠들었으니까요. 저녁이라는 옷 한 벌은 이미 늘 입고 있어서 금세 어두워지기 쉽다. 여기서 금세라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그 말이잖아요. 금세. 그 다음에 아직 이미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아직 젊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리고 나는 이미 늙었다. 일정한 시간보다 앞서서 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젊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나는 아직 늙었다. 이렇게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시에서 보면 그게 써있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밤이라는 옷이 필요 없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의 묻지막에 저마다 벗어놓고 간 저녁이라는 옷들이 쌓인 현상이다. 그때 슬픔이 옷더미 벽에 자꾸 머리를 찌으며 부딪혀 이쪽이 한동안 캄캄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부딪히다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부딪히다는 매우 세게 닿는 거예요. 부딪힌다. 그 다음에 부딪히다. 힘있게 이게 닿아지다 그러는데 부딪히다가 좀 어감이 훨씬 더 셉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쪽이 한동안 캄캄해지는 거예요. 딱 부딪히면요. 어찌 보면은 그 현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디 이마를 딱 어디 잘못 문턱이라든지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그러다가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에서 어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둠이 먼저 있고 빛이 있었잖아요. 천재 창조에서도 그건 많이 느끼는 일입니다. 남은 사람과 떠나는 사이에 옷이 있다. 네. 이 옷은 저녁이라는 옷이에요. 그냥 우리가 입고 있는 일상의 옷이 아닙니다. 옷을 건너간 사람은 다시 옷을 건너 올 수 없고 이 앞에 옷은 밤이고 또 뒤에 옷도 밤이에요. 밤을 건너간 사람은 다시 밤을 건너올 수 없는 거예요. 건너가 버렸기 때문에. 옷을 붙들며 남겨진 사람은 옷을 건너갈 수는 없다. 불이 서둘러 옷을 태워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간주로 글을 썼다 하면 어떤 글을 만들었냐면 옷이라는 어떤 현상, 이 피사체로 나타내는 어떤 현상을 이 현상을 보고 그 옷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니까 여기 있잖아요. 옷을 건너간 사람은 다시 옷을 건너갈 수 없고 옷을 붙들며 남겨진 사람은 옷을 건너갈 수 없다. 이 말을 쓰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시를 썼으면 이런 방식으로 썼을 거예요. 네. 서로 헤어지거나 멀어질 때 손이나 발보다 옷자락을 붙잡고 우는 풍습도 그래서 생긴 것 같다. 그렇잖아요. 어디 뭐 할 때 옷을 붙잡지 발목이나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붙잡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옷을 붙드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시간은 뜨개질로 짠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작은 저녁이다. 이게도 져야 하는 노을처럼 어두워지면 저녁이라는 적두사가 붙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도 여기서 뜨개질이라는 것은 편물을 하는 거죠. 편물실, 뜨개실이니까 편물실이에요. 그리고 이게어도 져야 하는 노을처럼 이게 재밌어요. 노을이 붉어도 결국 캄캄한 밤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도 노을도 깜깜한 밤에 진다.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낮도 노을이라는 말은 인생사예요. 인생사도 결국 우리가 옷 한 벌이라는 것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두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 생과 사예요. 여기서 옷이라는 접두사. 예. 그 접두사는 원래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 붙은 말이 접두사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맨과 손이 있으면 맨손이잖아요. 그 맨자가 이게 접두사라고 보통 그래요. 예. 들볶다, 새하얗다, 뭐 군 불 땐다 할 때 군 앞에가 불이잖아요. 뒤가 불.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접두사예요. 앞에 붙어 있는 그 접두, 접두. 너도 밤나무 할 때 또 그 너도, 그럼 나도 밤나무도 있거든요. 나도 밤나무 할 때 그 너도나 나도가 접두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두사가 붙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이 시인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예요. 이 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 같으면 시간을 뜨개질로 짠 옷 여기부터 아래까지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예,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에 바로 서로 헤어지거나 멀어질 때 손이나 발보다 옷자락을 붙들고 우는 풍습도 그래서 생긴 것 같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쪽이 한동안 캄캄해지는 이다 그 위로 올리고요. 그 위에 연을 올리고 제일 아래 연을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사이에 옷이 있다. 옷을 건너간 사람은 다시 옷을 건널 수 없고 옷을 붙들며 남겨진 사람은 옷을 건너갈 수가 없다. 불이 사슬로 옷을 헤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끝내고 싶어요. 어찌됐든 우리 그 저녁이라는 옷 한 벌에서 관조된 부분이 어디냐 찾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거기서부터 때문이다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 수업 내용이 10층 정도 깊어져요. 약간씩 깊어지면서 이제 15강을 딱 넘어가면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어려워야 공부가 되는 거지 쉬우면 공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조란 무엇인가? 이따가 부분 감상 전에 제가 진달래꽃을 나눠줬는데요. 그걸로 한번 관조를 해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 한번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사와 투시 투영어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쓰기에 있어서 꼭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요. 알아둬야 할 일입니다. 투사와 투시 투영어 차이는 시각과 생각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기 위해서 또 시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적이라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창조, 복합, 융합, 이런 말들 하잖아요. 창의적이지 않다 하면은 시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창의적으로 쓰려면은 이런 것이 필요 없다. 네. 투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시는 꿰뚫을 통할 투자에다 벌시거든요. 그러니까 막힌 물체를 막히지 않는 심판이 꿰뚫어 보는다. 심령의 현상 하나다. 여기서 보면 감각기관으로 알 수 없는 사물을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감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느낌과 감성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초자연적. 그러니까 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데에다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요. 우리는 시 쓰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까지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인간을 둘러싼 세계와 자신을 나타내는 여러 현상을 초자연적이라고 그래요. 별것 없잖아요. 초자가 붙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X선을 이용하여 형광판 위에 투영된 인체 외부를 검사합니다. 투시에서 보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라 이거예요. 투사. 그러니까 빛이 물건을 꿰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물에 들어가서 실제 현실인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이에요. 이럴 때 많이 쓰는 법이 운율법이라고 그랬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간접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것, 이게 운율입니다. 어찌 보면 운율이라고 해서 어디 해설집 같은 데 보면 메타포 어쩌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말을 썼잖아요. 굳이 그런 말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조명도 있으면 이렇게 직접 조명이 있고 간접 조명이 있어요. 그 간접 조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찌 보면 직접 조명보다 간접 조명이 더 그윽하고 은은하잖아요. 자, 투영이 있습니다. 빛이 어떤 물체를 훤히 속까지 비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체에 특수한 빛을 투과시켜서 그 속을 보게 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별 큰 뜻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시쓰기를 할 때 어떤 그 물체를 보거나 사물을 생각할 때 이런 과정 또 이런 것들을 좀 알므로써 좀 더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 투시와 투사 투영의 차이점에서 그 돌탑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돌탑입니다. 노루 혀가 차오르는 강물에게 건네는. 노루 혀가 강물에게 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노을이 지금 떴잖아요. 근데 노을인데 그러니까 노을이 그냥 강물에게 하는 말 하는데 굳이 거기다 혀를 또 넣었잖아요. 근데 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루 혀가 강물에게 하는 말 이랬거든요. 애게라는 말은 여기서 부사격 조사라는 건데 이 애게가 이 특수하게 써져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유정체언이 있고 무정체언이 있어요. 유정체언은 움직이는 거예요. 배나 새나 이런 그 구름, 사람 뭐 이런 거 움직이는 거고요. 무정체언은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위나 산이나 건물이나 그런 거에게 애게를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정이나 무정. 그러니까 체언이라는 것은 명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애게를 붙여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노루혀가 차오르는 강물에게 건네는 말. 차곡차곡 씹어 올리다 보면 돌탑이 된다. 노을이 그래요. 강물에게. 노을이 또 강물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을 씹거죠. 자기 물을 씹겠죠. 차곡차곡 씹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게 돌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물도 될 수 있는 거고 어쩌면 강 속에는 강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그냥 포괄적으로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달아가는 말 알아들어. 말이 닳거나 줄어드는 것을 닳다고 그러죠. 포개지는 말도 알아들어. 한 권의 시집을 엿볼 수 있다면 내 입술은 너 바닥을 제대로 읽었다 말할 수 있으리. 내 입술은 강물의 입술입니다. 여기서. 네. 여기 줄치해야 됩니다. 너로부터 닫혀있는 나로부터 닫혀있는 너. 여기 관조 부분이에요. 너를 서성이는 강가에서 서로 등에 얽힌 사연들을 들추어 속이 드러나게 내다 이게 들추어져. 어떤 돌은 나를 닮았다고. 어떤 돌은 너를 닮았다고. 흘러서 또 어디로 가는 물에게. 이게 유정명사라고 했죠. 흐르는 것이니까요. 중얼거림 하나를 더 보탠다.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아래에 구분되지 않는 탑. 맞죠? 이게 돌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래 이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무르탑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돌탑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아래 이 구분되지 않는 탑이라겠어요. 이 구절을 보고 그 전에 돌탑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르탑이구나 알 수 있어요. 무르탑이기 때문에 씹어서 이렇게 딱딱 올렸어요. 그 아래. 그랬는데 그게 결국 아래에 구분되지 않는 탑을 우리는 그렇게 무던히 쌓기도 하고 하염없이 허물기도 한다. 강물이 그렇게 탑을 쌓으면서 무던히 예를 들면 허물기도 하고 쌓기도 했다. 그러니까 강물도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덕대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게라는 말을 넣어놓고 거기다 사람처럼 생각을 시켜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글을 자주 읽음으로써 자꾸 상상력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릎탑을 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정말 몰랐죠. 그러면 저 한 말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투석기의 성을 한번 제가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투석기라겠어요. 여기서 한자를 써놨거든요. 투석은 돌을 던진다는 거고요. 이 기자는 예를 들면 무슨 시기,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낡은 갑옷을 걸치고 있는 이끼들 있어요. 이끼가 어떻게 보면 병사예요.
그리고 낡은 갑옷을 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군이 와야 된다 하는 어떤 상황은 뭐냐면 내가 지금 굉장히 전세가 불리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으면 제가 죽거나 패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원군이라는 말은 일단 뭔가 돕는 거잖아요. 예. 돕는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낡은 갑옷을 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끼인데요. 낡은 갑옷이랑 이끼는 저희가 볼 때는 파란하기도 하고 어떤 연두빛이라든지 초록빛으로 이렇게 그늘 밑에, 그러니까 이끼도 그늘만 있으면 이끼가 안 껴요. 오전에 예를 들면 아침부터 오전에 한 10시 정도까지 빛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돼요. 그 오후빛은 식물에게도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나무를 잘 키우려면 오전 아침 여명에서부터 오전 한 12시 이전까지 딱 햇빛을 비추려면 꽃나무도 오래가고 꽃도 좋습니다. 그 대신 유실수는 또 그렇게 심으면 안 돼요. 유실수는 한 3시, 4시까지 그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끼 행태상 이끼는 오전에 잠깐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끼가 잘 크는 곳은 물론 물이 흐르고 습한 곳인데 또 그 위에 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산삼이 있어요. 산삼도 이런 곳. 딱 보니 오전 아침에 빛을 비춰갖고 한 10시까지 딱 비추는 곳에 다녀야지 한 오후까지 계속 비추는 데 가면 오래된 산삼은 찾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찾아요. 네. 거기에는 산삼이 자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갑옷을 걸치고 있다, 이끼가. 그럼 이끼가 퇴색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군이 와서 퇴색돼. 근데 지금 어떤 그늘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그늘이 있어야 돼. 습함과 그늘이 지금 지원군이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게 되는 노을로 끓인 수프를 마시고 있는 저녁의 긴 공동체. 그러니까 예전에 돌아갔어요. 그래 돌아가서 노을로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노을로 수프를 끓여 먹고 있어요 지금. 이건 전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노을로 수프를 끓여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프 색깔이 노을처럼 붉었던 모양이죠. 노을로 수프를 끓여 먹고 저녁의 긴 공동체는 이끼 낀 성벽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의 긴 공동체. 이끼 낀 성벽에 돌이 쌓여 있어요 지금. 무더위에 막사를 치고 해먹에 누운 돌은 지금 길을 잃었다. 막사라는 건 그 임시 천막이죠. 그 다음에 해먹이라는 것은 그물 침대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거쳐놓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건 이제 천막의 대상이 있죠. 숲속에다 그 모기장 같은 그 해먹을 쳐놓고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면서 또 아니면 여유롭게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잠 한숨 자는 것이 어찌 보면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죽으라는, 한편에서는 피하라는. 이끼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러니까 너 죽어라 차라리. 그러더니 너 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사들은 공중에 낱개의 정의를 걸어두었다.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따뜻한 감정과 참된 의사예요. 이 감정이에요. 이 정의는 이 정할정자잖아요. 이 정의 한자가 원래 그 오를정자에다가 정의 많이 쓰잖아요. 정의 옳고 바른 도리. 그 다음에 이제 정할정자로 정의를 쓰면은요 명백히 밝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끼의 감정.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가는 붉은 적군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에 돌아가는 붉은 적군이 뭐예요? 햇볕이잖아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다시 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끼와 어찌입니까? 햇볕과 이끼와의 싸움이었어요. 예. 숲과 지속긴 나무들 속에서 매복에 유리한 투명색의 휴식은 머리가 하얗게 센 약속들을 빌립니다. 뭐 크게 이거는 둘 것은 없습니다. 매복이라는 건 숨어 있는 것이고요. 투명색의 휴식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그랬어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성경에도 네 금보화가 아무리 많고 어디다 숨겨도 빛에다 숨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숨겨봐야 다 알아요. 아무리 인간이 어디 동굴에다 넣고 어디다 넣어도 그분께서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빛에다 숨기는 것 같다 그랬어요. 네. 허언에게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투명색 휴식이에요. 그냥 매복에 유리한 휴식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투명색은 뭐 안 넣어도 될 뻔했는데 넣는 것 같아요. 포말이 딱딱하게 굳어지길 기다리는 해변과, 포말은 거품이죠. 옛날에 그 시스라면 포말이란 말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포말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요즘 시 읽어보면 포말이라는 말 거의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해변과 각기 다른 모양의 뚜껑을 덮어주는 묘지. 그곳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몸을 팔았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죽게 생기니까 그냥 몸을 팔았다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꼭대기. 참 밑줄을 한번 쳐보는 필요가 있어요. 꼭대기는 꼭 높은 곳에 있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참 어구를 참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뭐 깊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골짜기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돌아가며 지구를 비추는 낮과 밤에 시선을 파는 그 위의 사람들이 있었다. 넘기겠습니다. 검은 깃털이 우글거리는 날개를 접기 위한 한때의 소란. 이거는 이제 어두워지자 검은 깃털이 우글거린다는 것은 귀소하는 새를 이렇게 묘사한 거죠. 지금 저녁에 오고 있습니다. 얼룩을 가리기 위해 입었던 갑옷을 벗어, 이끼의 갑옷이죠. 상처투성이의 성을 다시 지었어요. 상처투성이의 자기 자신의 성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지원군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고 끝냈거든요. 여기 있네요. 상처투성이의 성을 지었다. 양쪽을 엿보는데 정신을 판 구멍처럼.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진주성이라든지 어떤 저 유봉산성이라든지 여기 금성산성, 여기 그 담양에 추월산에 금성산성을 가보면은 이 구멍이 이렇게 파졌잖아요. 보초를 쓰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성을 얘기한 겁니다.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지원군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기호 지원군은 그늘이나 구름이나 또 안에 습한 공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성 같은 데를 딱 보면은 성곽 주변에 나무가 없잖아요. 공산산성 같은 데도 공주 그런 데 가보면 주변에 나무가 없어요. 그냥 초원만 있으면, 초지 아니면 잔디밭만 내려놨거든요. 그늘이 있을 수가 없죠. 이끼한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그 지원군이라는 그늘이나 구름이나 뭐 그런 것이겠어요. 여기서 줄임말은 뭐냐면 그대로 있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지원군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신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약간의 관조를 어떻게 했는지 또 시의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시가 이 시가 이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저희를 뭔가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쓴 여담으로 드리면은 제가 어떤 시를 썼어요. 제가 시를 쓰면은 그 시가 어디론지 돌아다니잖아요. 뭐 책으로든 인터넷이든 돌아다니면 그 시 쓴 시는 저의 도플갱어인 분신들이에요. 그 분신이 예를 들면 선생님께 딱 갔어요. 딱 보고 너 왜 왔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생님이 너 좀 잘생기고 잘 썼다. 또 아니면 굉장히 또 멋지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선생님이 쓴 어떤 그 도플갱어들이 돌아다니면 보기도 전에 외면해버려요. 또 어떤 분은 읽기도 전에 그냥 수주통에 넣어버려요. 본인은 굉장히 잘 썼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저게 생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시쓰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그 시 속에다가 그 생명을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나는 글을 멋지게 밤새워서 멋지게 쓰고 또 남들 또 내 주위에다 읽혀보니까 굉장히 잘 쓴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위에 읽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국 부인이든 남편이든 애들이든 주위에 뭐 개모임 여자들 남자들 그런 정도겠죠.
그분들 뭐라고 했어? 무조건 오이 정말 잘 썼네 그러죠. 왜 우리나라에 좋은 글 넘쳐납니다. 글 홍수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지만 좋은 글은 그냥 좋은 글일 뿐이에요. 네. 시는 좋은 글과 완벽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글에도 약간은 생명이 있겠지만 이 시에는 정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게 미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이 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그 관조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강의가 계속 될수록 계속해서는 관조, 사유, 관전만 얘기할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 저는. 그리고 저는 그 외의 것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뭐 국문학과 나와가지고 교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문해 창작 뭐 해가지고 제가 교수.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그러면 행무 구성이나 연나누기, 또 통년, 삼문시, 한줄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한 줄로 쓴다, 무조건 통년으로 쓴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할 것은 행나누기를 왜 하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왜 행나누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행나누기의 기본은 호흡이고 리듬이에요. 예를 들면 시각 효과와 이미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단절을 시킴으로써 시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한번 조그마한 거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행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호흡입니다. 호흡. 두 번째 연나누기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연을 아무렇게나 보기 좋게 뭐 세 줄, 3행 쓰고 하나 띄고 또 3행 쓰고 하나 띄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제가 강이라는 주제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거기에 강에 맞는 소재들, 뭐 갈대도 있고 강물도 있고 또 뭐 있잖아요. 그런 조약돌도 있고 또 가을 같으면은 뭐 쪽지 하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소재들이 합쳐서 하나의 강이라는 큰 이미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연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자, 통연이라는 것이죠. 통은 쭉 쓰는 거예요. 이게 한 줄시하고는 틀립니다. 통이라는 것은 한 줄시는 한 번 시작해서 끝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시가 짧은 이 한 행이 한 줄이 아니에요. 한 행이 이 행이 얼마나 길을 수도 있어요. 수백 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수백 줄이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한 줄시는 아주 한 줄로 그냥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한 줄시는 쓰는 거예요. 한 줄시가 짧은 게 한 줄시가 아니에요. 한 줄시는 제일 마지막 마침표가 제일 마지막에 있을 때죠. 마침표가 없어도 그게 마침표라고 생각될 때 그게 한 줄시거든요. 통년은 뭐냐면 이게 쭉 써요. 이렇게 보통 A4에 24행 정도 들어가잖아요. 22행에서 24행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24행을 쭉 연나누기로 하고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이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남이 그렇게 쓰니까 제가 쓰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 확실하게 내가 거기서 끝장을 본다 그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통년. 그러니까 한동안 이랬어요. 각종 문학 공모전이나 신춘문예에서 통년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쓰니까 단정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쓰는지를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어디 심사 대상에 이게 뭔가 넣으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이에요.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딱 보면 금방 알아요. 한 두세 줄만 읽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이거. 이 문맥 두세 줄만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건방진 얘기인지 몰라도 선생님들 예를 들면 저도 오늘도 제가 선생님들 즐거우실 것 같아서 제가 다 하시는 거 퀴즈 하나 내볼게요. 퀴즈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짧은 시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정수영 선생님께 뭐 나중에 뭐라도 선물 라떼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느나르, 프랑스 작가 느나르가 썼는데
이거 하나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뱀은 너무 길다. 네, 내용이 그거예요. 뱀은 너무 길다예요. 근데 이게 표제작이에요.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 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표제작인데 뱀은 너무 길다 하니까 뭐 이런 걸 노벨 문학상을 받냐 이렇게 하지만은 시대 상황이에요. 뱀은 저주와 악마 또 교활함 이게 그 뱀은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데 뱀이라는 것은 이분이 느와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뱀은 너무 길다. 뱀을 억압, 자유를 억압하는 그걸로 표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뱀은 너무 길다. 근데 우리나라 그 김영일 선생님이 소나기라는 시에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소나기가 그쳤다. 하늘에 세수하고 싶다. 잘 썼잖아요. 또 우리 흔히 잘 아는 정현종 선생님 계시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나는 가고 싶다. 그랬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요. 그 섬이 뭘까요?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섬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고 그 사이의 섬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생각. 아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리움이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움이나 사랑. 네. 섬이. 그러니까 이 시를 길게 쓴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짧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시라는 거. 저도 조금 이렇게 아직 그 경지에 못 올라가지고 길게만 쓰려고 노력하고 끝맺지를 못해서 자꾸 시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가 어찌 보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무조건 기지나 재치로서 짧게 쓰는 것은 그거는 그 올바른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뭐 그냥 바람직한 것은 못해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쉽게 다 아는 거 낚시 동네에서 방죽에서 간짓대 꺾어다 낚시하다가 좀 아르면 강으로 가고 강이 좀 아르면 바다로 망망대해로 갔다가 다시 그 강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낚시라는 것을 알고 온다 그랬잖아요. 시도 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합니다.